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이 합성 영양제랑 천연 영양소의 문제를 드디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벼르고 있던 주제인데 그동안 다루질 못했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드디어 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따지자면요. 거의 실험 논문 하나하나를 좀 분석하고 따져봐야 하고 좀 논쟁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다루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루진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로 좀 직관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큰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 주제는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드리는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또 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그 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합성 영양제로 나오고 대부분의 영양제 제품이 합성 제품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합성 성분들은 천연에 있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비타민 C라도 우리가 귤이나 이런 음식을 통해 먹는 비타민 C랑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비타민 C는 완전히 다르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천연물에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이 수만 가지의 밝혀지지 않은 성분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어서 이것들이 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좋은 효과를 돕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생체 이용률도 높고 또 흡수도 좋고 그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합성 영양제는 단지 하나의 영양소만을 거기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아무리 구조를 똑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천연의 물질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기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구조가 일반적으로 완전히 똑같이는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성질체가 있다거나 화학식은 같더라도 기하학적 구조가 다르다거나 해서 완전히 구조가 똑같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기전이 우리가 기대한 거랑 다를 수도 있고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면 이런 합성 영양제를 통해서 나온 연구 논문들은 오히려 몸에 안 좋게 작용한다거나 부정적인 연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 그런 연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영양소 문제는 어쨌든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첫 방송에서 전제로 깔아드린 것처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영양 보충을 하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 문제를 조금 보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걸 과연 합성 영양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성 영양제를 쓰지 말고 천연에 있는 물질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들을 같이 생각해 보자. 그런 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의 영양요법을 좀 구성을 하자라는 게 이제 오늘 드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한번 그 이야기를 제가 책 한 권을 같이 한번 보는 형식으로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 있으신 분들만 뒤에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은 전나무숲에서 작년에 출간된 브라이언 클레멘트의 천연 합성 똑소리 나는 비타민 선택법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2015년에 초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재발행돼서 출간되었어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출판 미팅을 하면서 전나무숲하고도 출판사와 미팅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대표님이 좋은 분이셨고 이런 자연요법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주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출판하시던 분이라서 저랑 인연이 돼서 한번 또 출간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살펴보다가 이 책이 눈에 띄어서 얼른 구매를 해서 읽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또 이 책만 봐서는 약간 좀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리뷰 형식으로 저의 의견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그러기엔 너무 일이 커지기 때문에 좀 인상 깊었던 구절들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전체 영양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타민 보충제에 적어도 95% 이상이 합성 화학 성분이 들어있고 자연 성분하고 다른 그런 영양제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에 있는 거를 과학이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리가 생명체를 창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바닷물조차도 우리가 완벽하게 자연에 있는 바닷물을 과학이 발달했더라도 그대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는 완벽한 사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직관을 가지고 영양소 문제에 대입을 하면 결국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합성 영양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연에 있는 영양소랑은 비할 바가 못 된다. 우린 똑같이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탄소, 질소, 수소, 산소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합쳐서 인간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영양소를 추출해서 하나의 성분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어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내가 이 부분적인 것을 만져보고 전체를 안다, 전체랑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원료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두 회사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원료는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단계 제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결국은 원료 물질은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어떤 데서는 비싸게 팔 수 있고 어떤 데서는 그냥 저렴하게 팔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크게 제품 차이가 안 나는 거를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런 상업적인 요소를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비타민C 보충제의 90%가량이 합성화학 제품이고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한 4개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든 이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비타민C는 합성 비타민C는 진짜 비타민C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보조인자랑 보조물질하고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흡수율도 높이고 생체 이용률도 높고 한 건데 합성 영양제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정교하게 흉내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들을 저희 같은 이제 한의사들이 조금 익숙한 편인 게 이 문제가 실제 천연물에는 모든 천연물에 있는 유효 성분에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지난 콩 방송에서도 콩의 이소플라본하고 콩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소플라본만 추출한 거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강황에 있는 커큐민 같은 유효 성분도 장기적으로 복용하려고 한다면 커큐민만 따로 떼서 나오는 제품보다는 강황 그 자체 울금이나 강황 같은 그 식품에 있는 커큐민 자체를 복용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 자연에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조인자로서의 요소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천연물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C와 같이 여러 영양소들, 미네랄, 또 알지 못하는 유효 성분들, 폴리페놀들이 섞여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같이 보조적인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성분만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거고 또 그거를 그렇다고 그 보조인자 흉내내자고 수십만 가지 성분을 다 영양제로 섭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성분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유효성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이게 또 단지 약품과 같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야 할 때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영양학적 효과를 노린다거나 건강 증진 효과를 노릴 때는 대부분 천연물질을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속에도 이런 유효 성분들을 들어왔을 때 이거를 퍼나르거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못 들어오게 밖으로 내보낸다거나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천연물질에는 그런 거를 도와서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인자들이 같이 들어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같이 효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이런 합성 영양제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실험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 나온 실제적인 사례도 보자면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보면 그냥 합성 비타민 E는 일반적인 우리가 천연에서 섭취하는 비타민 E보다 생체 이용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게 단지 비타민 E만 그런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활성도가 이렇게 낮다. 그러니까 효과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양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합성 영양제 위주로 구성이 된 거는 이게 결국은 이 상업적인 논리 때문이다. 결국 단가를 낮추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원료를 가지고 동일한 원료를 합성해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이 구성된 거지 그게 건강에 실제 더 유효해서 그렇게 구성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영양소 문제가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겪을 수 있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당하지만은 않는다. 그냥 호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단계 영양제 같은 걸 생각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거의 뭐 원료 물질은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더 효과가 좋네 안 좋네 하면서 가격 차이를 크게 늘리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 문제가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상업적인 논리로만 형성된 영양제 시장이 완전한 대안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 책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보조인자라는 게 결국은 비타민은 단독으로 어떤 성분 하나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다양한 영양소가 서로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물과 같은 복합 성분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좋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합성 물질로 된 거는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계에서 공격을 하면서 또 오히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초반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장기간 쓰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보통 합성 영양소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진 못한다.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지도 않는다라고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제가 임성적으로 봐도 환자분들이 이런 합성 영양제는 초반에는 좀 반짝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장기간 드셔서 제가 효과를 보신다거나 정말로 그분이 건강이 아주 유의미하게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걸 느낀 적은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 값어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는 꽤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합성 비타민은 사람이 추출해서 만든 화학물질로 만든 약품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장점이 있어요. 약품이 보통 이제 그 현대 약품들이 굉장히 효과가 빠른 것들이 많잖아요. 작은 알약 하나가 아주 천연물로 먹는다면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를 아주 작은 알약 하나로 큰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단일 성분을 가지고 집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몸에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던가 질병의 문제를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힘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선형의 단일한 과정으로 이 프로세스를 이끌고 간다. 아까 그 천연물과 같은 복잡한 것들은 네트워크 형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데, 이런 단일 성분이나 단일 물질들은 농축된 물질들은 한쪽 방향으로 우리 몸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약물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활용한다면, 초반에 단기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어떤 문제 있는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몸을 옮겨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그렇게 약물처럼 활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거를 우리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장기적인 요법으로 활용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합성 비타민이 무조건 효과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데, 이건 약품과 같은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몸의 방향을 만들 때, 움직여줄 때 쓰는 거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거는 천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들을 보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떠한 네트워크 다단계 업체가 이런 걸 표방을 하는데, 천연 유기농 영양제를 표방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게 천연 영양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표기에만 너무 속지 마시고, 결국 천연이나 유기농이라는 건 그 천연 물질 그대로를 써야지만이 천연이나 유기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뭐 추출을 했다거나 합성을 했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써도 결국은 천연이나 유기농일 수 없다. 그건 다른 거다라고 이 책에서 계속해서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같은 내용입니다. 천연 유기농은 없다. 추출 영양제 중에 천연 유기농 제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가격을 지나치게 터무니없이 높이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맞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이야기네요. 합성 영양제는 처음에는 몸에 긍정적인 화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으며 독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면역계와 합성 물질이 전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사한 연구가 한의학계에서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번 같이 소개해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카이스트에서 2015년인가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거의
탑급 저널에 실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한방에서 쓰이는 이런 한약재와 같은 천연 물질들하고 합성의약품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그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연 물질을 조합해서 치료하는 효과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 건지를 이런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좀 이슈가 되었던 그런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특히나 살펴봐야 되는 거는 여기 앞서 나온 주제들과 같은 이야기인데, 천연의 물질은 인체에 있는 물질하고 대사산물 구조로서 인체에 있는 대사산물 물질들하고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면역계가 이질 반응을 유도한다거나 면역계가 이거를 독소로 인식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하는 자가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합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 있는 일반적인 대사산물들하고 이질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걸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한다거나 독소로 작용할 요소가 많다라는 게 여기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연구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천연물질에는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상승 효과를 내서 약효를 발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성의약품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합성의약품보다는 대사산물하고 인체 유사도가 높다, 구조 유사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하기에는 오히려 안전한 면이 있고, 다중표적을 치료하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 특히나 만성질환 같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연물질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결국 하고 있는 주제는 이거죠. 진짜 비타민은 대체품이 없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 뭐 비타민 C에 대한 합성 비타민 C와 천연 비타민 C에 대한 이런 크로마토그래피 사진을 봐도 다르게 나오고, 이거 말고도 뭐 키를리안 사진이라거나 여기서 제시한 이 또 다른 실험들을 봐도 구조가 다르고 전자기장 분포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런 천연 영양소와 관련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합성 영양제를 먹고 있던 사람들하고 자연식품으로 만든 영양보충제를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좀 혈액 속의 영양소 양을 측정을 해보고, 이런 세포 건강도라든가 적혈구, 백혈구의 수적 변화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1,000명 정도의 혈액을 검사하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든 합성 영양제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 있었다. 그 합성 영양제를 섭취해온 사람들의 세포는 영양소 결핍 정도가 일반적인 영양소를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성 영양제를 지나치게 듬뿍 먹어온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약물 중독 증세 같은 게 보여서 이걸 끊었을 때 금단 현상 같은 몸에 부르르 몸이 떨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원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합성 비타민 E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원래는 이성질체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가 다른 비타민 E가 천연 비타민 E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합성 비타민 E에는 하나밖에,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낼 수 없다, 차이가 있다, 실제적으로도 물질 자체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악 이성질체라 그러는데, 같은 화학식을 가진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합성 비타민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통 그래서 L형이 많죠. D형도 있는데 L-시스테인 뭐 이런 식으로 영양제에 나오잖아요. L이라는 게 이제 기악 이성질체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렇게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물질하고 다르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모사하지 못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합성 영양제로 구성된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거나 암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연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런 문제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 저자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비타민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합성 비타민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단기간이라면 합성 비타민 미네랄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심각한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 그렇다. 가난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도 특정 영양소가 지나치게 결핍된 사람한테는 저는 아마 단일한 합성 영양제를 먹으면 그분이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아마 그런 이유로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간 지속됐을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연 영양소하고는. 이렇게
합성 영양제는 어떤 단일한 과정으로 한쪽으로 힘을 모아서 끌고 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단기간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걸 외에도 이 책에 사실 굉장히 다른 내용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 큰 주제만 몇 가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일일 권장량이라고 하는 이런 이 정해진 규정 자체도, 기준 자체도 대부분 합성 영양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이거 자체도 좀 더 전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권장량 자체도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또 추가로 나온 문제 중에 어린이 영양제 합성 색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ADHD랑 관련이 높다라고 또 추가적인 연구들도 여기서 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도 산패 문제랑 수은 등 중금속 문제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는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 게, 보통은 이제 산패나 수은 같은 거를 생각보다 최근에 영양제들이 잘 관리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은 수은 검사를 해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거든요. 의외로 그런 어류에서 나온 오메가3 기름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 책에서 지나치게 너무 천연 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책을 보면 아예 그래서 합성 영양제는 완전히 다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화된 영양제들은 완전히 다 독소만 가득하게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좀 제대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긴 해야 합니다. 네, 그런 게 문제고, 어쨌든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약회사는 화학을 통한 더 나은 삶을 약속한 화학 마니아들 덕분에 이득을 얻고 있다. 그리고 화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대중의 상상력이 여기에 더해진 거다라는 이 내용은 좀 인상 깊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화학적인 방식으로 부분 쪼개서 전체를 만들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런 결국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런 수준의 발상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의외로 많이 접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잘 안 봤던 거죠. 그리고 2016년에 시사저널에서 나온 이 영양제 다 버려라는 좀 과격한 제목으로 나왔던 이 기사에도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잘 실려 있거든요. 보면은 결국은 천연에 있는 성분들하고 합성된 의약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이제 큰 골자고,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도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오히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충제와 식품을 통해 섭취한 칼슘은 인체에서 작용 반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리고 뭐 비타민 항산화제 보충제는 암 예방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방광암과 같은 암 위험도가 높아졌다. 뭐 방광암은 여기서는 뭐 52%까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좀 연구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좀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워낙 이 상업화된 영양제 시장에서 잘 들리지 않는 거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이런 합성 영양소들의 효과성을 주장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알려드릴 때 보통 이제 가급적이면 자연에 있는 식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요법을 지도를 드리고, 앞서 말씀드려도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좀 추가적으로 몇 개 팁들을 알려드리자면, 물론 앞으로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방송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좀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볍게 천연물질 그대로 섭취하면서 영양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일단 비타민 B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미노산도 그렇고 셀레늄, 아연, 그리고 뭐 베타글루칸까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저렴한 가격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진료받으신 환자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이거를 그냥 맨날 강조를 드리고 그냥 루틴하게 드시라 그러고,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나 저도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일단 비타민 B군 영양제로는 뭘 쓰시면 되냐면 종합 비타민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효모입니다. 바로 효모 제품. 네, 보통 맥주 효모로 알려져 있죠. 네, 맥주 효모 제품들이 가격도 싸면서 이런 것들이 맥주 효모가 굉장히 많은 비타민 B군 영양소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미노산 그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고 뭐 셀레늄, 그리고 또 베타글루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를 잘 활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그런 종합 비타민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물론 효모 제품도 제품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제품도 있는데, 그 안타깝게도 제가 쓰는 제품은 시중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원래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본에서 나왔던 에비오스라고 하는 제품도 원래 많이 활용했었는데 그게 방사능 문제가 한번 터졌잖아요, 일본에서. 이후로는 제가 그래서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사히 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맥주효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쓰고 있는데, 아무튼 좀 맥주효모 제품을 잘 활용하시면 좀 괜찮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제품 소개나 이런 건 제가 한번 나중에 분석을 해서 방송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려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급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그 비타민 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 비타민 나무 열매 파우더나 비타민 나무 열매 자체를 좀 권장을 드렸던 편이에요. 그 비타민 C 요법으로. 근데 그게 문제는 맛도 좋고 너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항상 문제였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좋은 걸 하나 대안으로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암라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라베리. 보면은 아이어브 같은데 암라베리 분말 같은 거 찾으시면은 유기농으로 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암라베리가 제가 원래 쓰던 비타민 나무 열매보다도 비타민 C 함량이 훨씬 더 높으면서도 굉장히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한 15,000원 정도면 한 달치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정도면은 충분히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건데, 암라베리 분말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단점이 비타민 나무 열매는 진짜 맛있거든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맛있는데, 문제가 이 암라베리는 맛이 굉장히 고약하다. 그래서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잘 주스에 잘 섞어 드신다거나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최근에 이 마그네슘 보충을 약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마그네슘 영양제랑 섞어 먹으니까 마그네슘이 이거를 굉장히 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약간 단맛을 내면서 좀 먹을만 해져서 좀 그렇게 가루로 타서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비타민 BC랑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미노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동물성 오메가3보다는 아무래도 식물성 오메가3가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식품으로는 올리브오일 같은 걸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안전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메가3는 확실히 올리브오일보다는 아마씨 오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 아마씨 오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메가6 중에서도 항염증 효과를 내는 감마 리놀렌산이 있는 달맞이꽃 종자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올리브오일, 아마씨 오일, 그리고 그 달맞이꽃 종자유, 이 세 가지를. 달맞이꽃 종자유는 약간 비싸요. 아마씨 오일도 약간 가격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섞어서 드실 수 있으면은 그게 좀 굉장히 좋은 천연 영양 오메가3 보충 요법이 됩니다. 그냥 먹기는 좀 역하니까 이렇게 좀 국 같은 데 넣어 먹거나 좀 그 식사하실 때 좀 첨가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정맥주사 요법, 보통 병의원에서 맡고 계시는 그 수액주사, 그 영양수액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암 환자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비타민C 고용량 정맥주사 요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래 그 프로토콜로 좀 권장되고 있는 리오단 클리닉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쓰는 비타민C가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병의원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그 비타민C 좀 원료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좀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더라도 그 비타민C 자체도 합성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구조, 그 원래대로 하자면은 또 6개월 이상 맞아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병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마진율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왜냐면 비타민C가 그렇게 비싼 원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험성 때문에 또 환자들이 쉽게 혼자서 자가로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상업화하기가 되게 쉬운 요소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좀 근본적인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좀 그렇게 비용 효과성 면에서 그렇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은 것 같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왜냐면 저희가 이제 통합의학 학회를 하면서 그런 거를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 서로 정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상 저도 엄청 기대를 하면서 암 환자 진료를 할 때 옆에서 그거를 봤거든요. 원래는 그 라이너스 폴링 연구에 따르면은 거의 뭐 비타민C 정맥주사 요법만으로도, 비타민C 고용량 정맥주사 요법만으로도 뭐 암이 뭐 거의 치료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효과를 본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초반에 좀 반짝해서 좋은 느낌을 받는 경우는 봤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궁극적으로 내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왜냐면 가격 대비 성능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드는 부분이 없진 않더라고요. 그게 꼭 나쁜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거를 직접 오랫동안 시행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더라.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조금은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리고 실제 효과성 면에서도 보면은 뭐 팔다리 저리고 뭐 항암하시고 나서 팔다리 저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원래는 뭐 그런 그 수액 클리닉 같은 곳에서는 뭐 글루타치온 주사 같은 좀 항산화제를 맞으면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그런 저린 것도 빨리 없어진다 하면서 막 홍보를 하긴 하는데 근데 막상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제가 침 놓는 것만도 그 침 맞으시는데 암 환자분들은 몇천 원 안 들거든요. 근데 침 놓는 것만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침 넣으면 뭐 바로 진짜 그 자리에서 진짜 반응이 좋은 분들은 바로 그날 확 좋아지거든요. 저린 것도 항암 후 손발 저림도.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그게 그렇게 뭐 수액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여기선 말씀을 안 드려졌는데 그 환원적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했을 때 그게 오히려 또 산화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똑같은 문제를 그 독성이 있는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네,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무조건 그렇게 고용량으로 많이 투여하는 게 과연 특히나 장기간 활용했을 땐 좋은가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분야는 아주 정확하게 계속해서 제가 경험한 건 실제 임상적으로 제가 그걸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나 그걸 정확히 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연 그게 가성비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천연의 방법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한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거기에 또 집착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상업적으로 이걸 하면 엄청 좋아진다고 선전하는 것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이거를 내가 꼭 해야겠다, 뭐 큰 돈을 내면서라도 꼭 해야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양요법 같은 경우는요.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용하시는 거는 잘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영양요법에 관련해서. 네. 오늘 아마 뭐 이 정도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긴 방송이었는데 혹시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